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3분의 2가 $600 또는 그 이상의 체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00의 추가 경기 부양안과 $50억 규모의 주택 임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연소득 $7만 5천 이하 중산층까지 $600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A direct stimulus check will get a direct relief payment because of this announcement. 2/3 of all Californians will benefit from this stimulus. $600 현금 지급 경기 부양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500가 추가됩니다. 또 임대료 지원을 2배로 늘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를 막고 밀린 공공요금 지불을 위해 $20억 규모의 주정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And provide 100% support over the next few months to renters that have been directly impacted by this pandemic. $5.2 billion we're putting up to take care of rent payments. 경기 부양 규모는 $757억 연방정부 차원의 $260억 포함되면 전체 규모는 $1,000억 넘습니다. 이 같은 계획안이 주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뉴섬 주지사가 지난 2월 서명한 골든 스테이트 경기 부양 패키지 규모는 3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공화당 주도로 뉴섬 주지사 공직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 탄핵 표결을 위한 찬성 투표는 충분한 서명이 이루어져 올 가을 탄핵 투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경기 회복과 민심을 돌리기 위해 급하게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안 통과를 위해 오는 금요일 주의회에서 부양안 지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마더스데이 주말, 콜로라도에서는 생일 파티 도중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에서도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주말에 일어난 총기 사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일요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던 한 이동식 주택단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6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희생된 한 여성의 남자친구로 파티에 참석한 이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은 화를 입지 않았으며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의 한복판 타임스퀘어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난 직후 경찰의 바디캠 영상입니다.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4세 유아를 비롯해 23세와 43세의 여성이 각각 총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당시 4살짜리 아이는 인형을 사고 있었으며 23살의 여성은 로드아일랜드에서 온 관광객이었습니다. 사건은 2명에서 4명의 남성이 논쟁을 벌이다가 이 중 1명이 총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용의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할리우드의 한 주택가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인해 1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건의 원인으로 주택에서 모임을 갖던 중 말다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의 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총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부품을 사서 직접 제작하는 유령총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산하 연방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ATF는 지난 금요일 총기법 관련 개정 제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개정안은 총기의 정의를 확대하고 규제 범위를 넓혀
유령총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몸통과 총열 등 부품도 총기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완성된 총기가 아닌 부품으로 구성된 유령총도 고유 번호가 표시돼 총기법 규제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ATF에 따르면 2020년 5월까지 경찰이 325건의 총기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된 유령총은 23,900여 정에 달합니다. 제한 내용은 90일 동안 일반에 공개되며 이후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면 총기협회 NRA는 지나친 규제로 총기 업체들의 부담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국내 최대 규모의 송유관이 마비됐습니다. 단계별 재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는 주말까지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당한 것은 지난 7일. 의문의 사이버 공격으로 IT 시스템이 붕괴됐고 주요 송유관 시설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On Friday evening, May 7th, Colonial Pipeline reported that its pipeline system had been subject to a ransomware cyber attack. Colonial chose to shut down its pipeline operations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d to ensure that the ransomware could not migrate from business computer systems to those that control and operate the pipeline. 조지아주에 본부를 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에서 뉴저지까지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휘발유와 경유, 항공유 등 하루에 250만 배럴을 이동시키는데 이 업체 송유관에 의존하는 소비자만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이번 사이버 공격의 주체를 다크사이드로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급부상한 신생 해킹 범죄 조직 다크사이드가 이번 공격의 배후로 파악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다크사이드는 동유럽과 러시아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서방 국가의 기업 80여 개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벌여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핵심 송유관은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오는 주말까지 정상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송유관 해킹 사태로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 상승 등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수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긴급 승인이 아닌 지난해 12월 내려진 16세 이상 성인들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토대로 연령을 확대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 대행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젊은 층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의 부모와 보호자들이 안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FDA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11살부터 17살 사이 150만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를 통해 보고돼 왔는데 일반적으로 접종 후 증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자들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한 연령 확대 조치는 FDA 백신 자문위원회가 권고 결정을 내리면 최종 확정되며 빠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LA시 주민들은 오늘부터 시내 어느 접종 장소에서든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리카 세티 LA시장은 월요일부터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을 시내 모든 접종 장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소규모와 이동식 접종 장소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전면 확대해 이제부터는 드라이버스루 방식의 대형 백신 접종 장소에서도 예약 없이 가서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LA시는 이와 함께 일부 백신 접종 장소들의 운영 시간도 확대합니다. 피어스 칼리지와 LA 사우스웨스트 칼리지는 저녁 8시까지, 사우스 LA에 있는 그린 메도우 레크레이션 센터는 밤 9시까지 문을 열어 주민들이 퇴근 후 늦은 시간에도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시는 이번 주 화이자 5만 4천 회분, 모더나 4만 2천 회분,
존슨앤존슨 2만 7천 도스를 공급받을 예정이며 이전 비축액을 더해 약 25만 5천 회분의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비즈니스를 하기에 최악의 주로 평가받았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매거진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주 가운데 뉴욕은 49위를, 뉴저지주는 47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형성해 뉴욕과 뉴저지주가 미국에서 가장 사업하기 힘든 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는 연간 매출 5천만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기업 CEO 383명을 상대로 지난 3월 설문조사를 벌여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은 각 주의 조세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어 규제 환경, 인재 가용성 등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가 전체 꼴찌인 50위를 차지했으며 일리노이주가 48위, 워싱턴주가 46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가 최하위권에 속한 이유로 최고 경영자들은 세율이 높고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CEO들은 또 막강한 인적 자본을 갖췄으나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CEO들 가운데 44%가 본사를 다른 주로 옮기는 문제를 어느 때보다 열린 마음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34%는 다른 주에 사무소 또는 시설을 옮기거나 새로 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는 텍사스주가 17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고 물가가 낮은 데다 친기 업적 정책을 펴고 있어 2005년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어 2위는 플로리다, 3위 테네시, 4위 노스캐롤라이나, 5위 인디애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0 센서스 결과 텍사스는 지난 10년 새 인구가 400만 명 가까이 급증해 연방 하원 의석을 2석이나 추가로 얻게 됐으나 뉴욕은 1석이 줄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요즘 운전하고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남가주 지역의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를 넘어 어느덧 4달러 10센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오늘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15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17일 연속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2019년 10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갤런당 휘발유 가격이 5달러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달러 1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13일 연속 상승하다 오늘 소폭 하락하며 주춤했지만 여전히 일주일 전에 비해 4.1센트, 한 달 전에 비해 15.4센트 높은 가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팬데믹 완화로 경제활동이 탄력을 받으며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 또는 야외 활동을 늘리고 있는 데 반해 남가주 주요 정유사들이 봄철 시설 정비에 나서면서 공급량이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전문 회사 미래에셋증권 뉴욕 투자법인이 미국 내 주요 한인 상공회의소들과 벤처 캐피탈 투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협약을 맺은 한인 상인은 실리콘밸리 지역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와 텍사스 댈러스 한인 상공회의, 그리고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 3곳입니다. 업무 협약은 미국 내 우량 스타트업 회사와 기술을 소개하고 한국 기관 투자자와의 펀딩 주선, 한인 상공인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타클라라 한미 상공회의소는 실리콘밸리 지역의 전기차, 배터리, AI 등과 관련한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댈러스 한인 상공회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오스틴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IT, 반도체 등과 관련한 신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연결을, 또 오렌지 카운티 한인 상공회의소는 식품 기술과 의료, 물류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